폴란드에서 쫓겨난 한국 잠수함. 전 세계가 끝났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단 1년 뒤 캐나다는 무려 60조 원이라는 돈 보따리를 들고 한국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독일의 방해와 정치적 음모 속에서도 얼음바다를 뚫고 피어난 기적 같은 승리. 도대체 그날 캐나다 헬리팩스 항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통쾌한 반전 실화를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캐나다와 한국의 우정이 더 깊어집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 저는 캐나다 국방부 해양전력기획실의 선임 고문 사라 맥케이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발음이 조금 서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 직접 한국어로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들어주세요. 잠시 쉬고. 오타와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합니다. 창밖에는 성난 짐승처럼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제 책상 위에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60조 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 일명 CPSP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오만한 태도에 지쳐가던 새벽 2시. 우연히 제 눈에 들어온 건 폴란드 사업에서 탈락했다는 대한민국의 제안서였습니다. 납기 준수율 100%. 그 문구보다 제 시선을 끈 건 사진 속 한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한국방사청의 박도현 본부장. 패배자의 모습이어야 할 그의 눈은 복수를 꿈꾸는 호랑이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Mr. Bach, 여기는 캐나다 국방부입니다. 당신들의 그 실패를 우리가 사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맹수가 가장 무섭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는 바로 그 맹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지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잡음 섞인 숨소리만이 그가 아직 전화를 끊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죠. 제 실패를 산다고 하셨습니까? 마침내 입을 연 박도현 본부장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떠보려는 듯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제가 준비한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미스터 박. 솔직해집시다. 폴란드는 당신들의 기술이 부족해서 탈락시킨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유럽이라는 거대한 정치판의 눈치를 본 거죠. 하지만 우리 캐나다는 다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책상 위에 놓인 북극해 작전 지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는 낭만적인 지중해가 아닙니다. 영하 50도의 추위와 두터운 얼음이 지배하는 지옥. 바로 북극해죠. 이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독일제 명품 시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고장나지 않고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튼튼한 망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네 나라가 바로 그 망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며 던지고 싶은 주제, theme였습니다. 화려한 스펙보다는 끈질긴 생존력과 신뢰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 수화기 너머에서 박도현 본부장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6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사업 CPSP를 말씀하시는군요. 하지만 우린 이미 폴란드에서 내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지쳤고 여론은 최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다시 링 위에 오르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세상에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목소리의 톤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공모를 제안하듯이요. 당신들을 버린 그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파트너를 놓쳤구나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말이죠. 우리 캐나다가 그 무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라뇨? 독일, 프랑스, 일본. 이 쟁쟁한 경쟁자들을 오직 실력으로만 짓밟아 주세요. 정치적 로비? 그런 건 제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그저 증명만 하세요. 한국이 얼마나 지독한 나라인지를. 그 순간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피에 젖어 축 처져 있던 종이가 불길에 확 타오르는 느낌이랄까요? 지독한 나라라. 그거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물기 어린 웃음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전의를 불태우는 장수의 호탕함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미스터 사라. 아니, 사라 맥케이님. 우리가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당장 팀을 꾸리죠. 한국의 빨리빨리가 뭔지 캐나다 얼음바다에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오타와에서 뵙죠.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뜨거워진 소화기를 내려놓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뒤로 식은땀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판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라,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제 직속 상사이자 친독일파로 알려진 제임스 국장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서 있었습니다. 한국? 그 변방의 풋내기들을 이 중요한 사업에 끌어들여? 독일 쪽에선 벌써 불쾌해하고 있다고. 자네가 책임질 수 있어? 제임스 국장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책임이요. 만약 한국이 실패하면 제 옷을 벗겠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그거 아세요? 진짜 무서운 건 배부른 사자가 아니라 굶주린 호랑이입니다. 이제 곧 그 호랑이가 오타와에 도착할 겁니다. 창밖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캐나다 국방부 대회의실. 공기는 무거웠고 냄새는 역겨웠습니다. 최고급 시가 냄새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인 이곳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들이 모인 소굴 같았습니다. 60조 원이라는 거대한 고깃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 세계 방산 기업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1차 사업 설명회 날이었습니다. 가장 상석에는 역시나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방산그룹의 대표 클라우스 베른하르트. 58살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백발과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미소. 그는 마치 이 사업이 이미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다는 듯 여유만만한 태도로 주변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오, 미스 맥케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군요. 혹시 불필요한 손님을 초대하느라 밤잠을 설치신 건 아닙니까? 클라우스가 저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날렸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프랑스와 일본 대표단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죠. 감히 한국 따위가 우리와 겸상을 해? 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라우스. 하지만 다양성은 혁신의 어머니라고 하죠. 저는 뷔페에 메뉴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짐짓 태연하게 받아치자 클라우스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다양성이라 좋죠. 하지만 썩은 생선이 섞여 있다면 다른 음식까지 망치지 않겠습니까? 듣자 하니 한국 친구들, 폴란드에서 아주 인상적인 퇴장을 했다더군요. 납기는커녕 배터리 문제 하나 해결 못해서 쩔쩔맸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는 노골적으로 한국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한국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심지어 우리 캐나다 해군 제독인 토마스 아처 종장님조차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차라, 자네 정말 괜찮겠나? 저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린 큰 실수를 하는 거야. 종장님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입안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만약 오늘 한국 대표단이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인다면 저는 물론이고 한국의 기회는 그 즉시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썩은 생선이라. 독일분들은 생선의 신선도를 말로만 판단하시나 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낯설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공간을 갈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박도현 본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로 열댓 명의 한국 대표단이 도열해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선 다들 명품 정장을 빼입고 오기 마련입니다. 클라우스처럼요. 하지만 박도현과 그의 팀원들은 하나같이 남색 방사청 근무복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엔지니어의 점퍼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마치 방금 공장에서 용접을 하다 뛰어온 듯한 투박하고 촌스러운 모습. 클라우스가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습니다. 하, 이것 봐. 여기가 무슨 공사장인 줄 아나 보군. 예의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투박한 점퍼, 왼쪽 가슴에 박힌 태극기 마크,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낡고 두툼한 서류 가방들을요. 그것은 거칠애가 아닌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박도현 본부장은 뚜벅뚜벅 걸어들어와 클라우스의 맞은편 비어있는 말석에 펄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쿵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그 묵직한 소리에 회의실의 비웃음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옷차림이 누추해서 죄송합니다. 오기 직전까지 테스트를 하느라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박도현은 클라우스를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패션쇼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진짜 잠수함을 보여드리러 왔죠. 독일이 10년 걸려 만들 걸. 우리가 5년 만에 해낸 증거들이 이 가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순간 클라우스의 여유만만하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들의 소굴에 드디어 진짜 호랑이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누가 진짜 썩은 생선인지. 박도현이 가방에 잠금 장치를 푸는 소리가 마치 총의 안전장치를 푸는 소리처럼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컥. 박도현 본부장의 가방이 열리자 회의실 안에 모든 눈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최첨단 모형도 화려한 3D 홀로그램 영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런 서류 봉투 5개가 전부였습니다. 겨우. 종이 쪼가리입니까? 클라우스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와인잔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박도현은 대꾸도 없이 그 누런 봉투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툭툭 택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폴란드에 제출했던 제안서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잠수함을 수출하고 정비하며 기록한 납기 준수 성적표, 일명 베타 테이블 원본입니다. 베타 테이블. 생전 처음 듣는 용어에 저와 토마스 중장님, 그리고 배석한 캐나다 관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현 본부장이 첫 번째 봉투를 뜯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빽빽한 숫자와 날짜들이 적혀 있었는데 붉은색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십시오. 인도네시아 1차 사업, 납기일보다 3개월 조기 인도, 필리핀 초계함, 태풍으로 공장이 침수됐음에 불구하고 납기 준수 100%. 그리고 여기 장보고 3의 핵심 부품 국산화 성공. 예정보다 6개월 단축. 박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해냈다는 증거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독일 하데베 HDW 조선소의 최근 납기 지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1년하고도 2개월입니다. 프랑스, 노조 파업으로 지금도 덕히 멈춰 있죠. 하지만 우리 한국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단 하루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도 우리는 배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니까요. 그 순간 옆에서 팔짱을 끼고 듣던 토마스 아처 중장님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해군 제독으로서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그의 눈이 서류의 한 구석을 포착한 것입니다. 잠깐, Mr. Back. 여기 이 데이터 영하 25도 냉각수 순환 테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겨울, 혹한기 때 야외 수조에서 테스트한 실증 데이터입니다. 캐나다의 북극해 환경을 가정하고 실험했죠. 북해산 엔진이 얼어붙을 때 우리 펌프는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토마스 중장님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이론상의 스펙만 줄줄 읊어대던 독일 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캐나다의 겨울을 몸으로 겪어본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당황한 클라우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기야. 한국 따위가 그런 극한 테스트를 통과했을 리 없어. 저 데이터는 조작된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믿습니까? 클라우스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주변의 캐나다 관료들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들은 폴란드에서도 허풍을 떨다 쫓겨난 자들입니다. 싸구려 상술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피어오른 거죠. 설마 한국이 독일보다 낫겠어? 라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도현 본부장이 품 안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의심되십니까? 그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죠. 뭘 말입니까? 이 전화기에 저장된 단축번호 1번,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의 직통 번호입니다. 그리고 2번, 필리핀 국방부 장관의 개인 번호죠. 제가 나가 있을 테니 직접 걸어서 물어보십시오. 한국이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는지, 우리가 만든 배가 가짜인지,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개 본부장이 타국 국방장관의 개인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저토록 당당하게 지금 걸어보라고 말하는 배짱에 모두가 압도당한 것입니다. 클라우스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차마 전화기를 집어들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도현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천천히 짐을 챙기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신용을 팝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가자마자 토마스 중장님이 제 팔을 꽉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살아, 이 친구들. 진짜야. 내가 찾던 그 미친놈들이 바로 저들이라고. 하지만 그 순간 제임스 국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중장님, 진정하십시오. 그래봤자 한국입니다. 미국이 과연 한국산 잠수함이 북극해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입니다. 제 부장, debate, 흔들리는 나침반. 박도현 본부장이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미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생각해야지. 한국사는 통신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가성비와 납기를 보세요. 독일제 한 척 살 돈이면 한국제 두 척을 삽니다. 북극해 작전 능력이 증명됐잖아. 데이터 봤어? 영하 30도에서도 시동이 걸린다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뒤섞여 고성을 질러댔습니다. 60조 원이라는 거액이 걸린 만큼
누구 하나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독일 측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제임스 국장과 몇몇 의원들은 거품을 물고 반대했습니다. 사라, 자네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책임져! 만약 한국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 캐나다 해군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거야. 싸구려를 쓰다가 침몰했다. 는 소리를 듣고 싶나? 제임스 국장이 제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의 침이 제 얼굴에 튀었지만 저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증된 명품인 독일제를 놔두고 도전자인 한국제를 선택하는 건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저는 매국노로 낙인 찍혀 이 바닥에서 영원히 매장될 것이 뻔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격렬한 토론, 디베이트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갈까? 독일제를 선택하면 적어도 욕은 안 먹을 텐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박도연을 믿은 건 아닐까? 회의실 구석. 클라우스는 이 혼란을 즐기며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결국 너희는 안전한 우리를 선택하게 될 거야 라고 비웃는 듯 했죠. 그때 토마스 총장님이 묵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국장, 자네는 전쟁을 서류로만 배웠나? 좌준이 조용해졌습니다. 백발의 노병은 떨리는 손으로 박도연이 두고 간 베타 테이블 서류를 어루만졌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적의 어뢰가 아니야. 바로 고립이지. 내 배가 고장났는데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을 때의 그 공포. 자네는 모르겠지. 총장님은 크라우스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우리 주력함인 빅토리아함이 화재로 멈췄을 때 독일 기술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휴가 기간이라 출동할 수 없다고 했지. 우린 그 차가운 바다 위에서 일주일이나 구조를 기다려야 했어. 클라우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픈 과거를 찔린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봐. 태풍이 와도 납기를 맞추고 전쟁 중에도 배를 찍어내는 나라야. 저들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린 간절함이 있어. 나는 파티장에 어울리는 예쁜 배가 아니라 내 부하들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동지가 필요해. 중장님의 호소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국장을 비롯한 반대파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중장님 말씀은 감동적이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한국은 핵 잠수함 기술도 없고 G7 국가도 아닙니다. 외교적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투표로 결정합시다. 다음 주 기술검증위원회에서 최종 권고안을 낼 겁니다. 결국 승부는 일주일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독일에 유리했습니다. 정치 논리 앞에서는 현장 논리가 힘을 잃기 마련이니까요. 회의가 파하고 모두가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보라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제 마음도 시계 제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박도현 본부장이 던진 신뢰라는 무기가 먹혀들긴 했지만 굳어버린 정치인들의 머리를 깨부수기엔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한방,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도현 본부장이었습니다. 미사라, 회의 분위기가 안 좋았나 보군요. 그는 귀신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5대5, 아니 3대7로 불리합니다. 정치적인 벽이 너무 높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준비한 거요? 또 소리입니까? 아니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내일 아침 헬리팩스 항구로 와주시겠습니까? 제임스 국장과 반대파 의원들도 모두 데리고 오십시오. 헬리팩스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도현의 목소리에는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분이 루익젠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손님을 하나 모셔왔습니다. 아주 거대한 놈으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가 보여주려는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님을, 그것은 판을 뒤집을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원 참석시키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제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여기까지 무엇을 끌고 왔단 말인가? 박도현 본부장이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미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생각해야지. 한국사는 통신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가성비와 납기를 보세요. 독일제 한 척 살 돈이면 한국제 두 척을 삽니다. 북극해 작전 능력이 증명됐잖아. 데이터 봤어? 영하 30도에서도 시동이 걸린다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뒤섞여 고성을 질러댔습니다. 60조 원이라는 거액이 걸린 만큼 누구 하나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독일 측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제임스 국장과 몇몇 의원들은 거품을 물고 반대했습니다. 사라, 자네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책임져. 만약 한국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 캐나다 해군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거야. 싸구려를 쓰다가 침몰했다. 는 소리를 듣고 싶나? 제임스 국장이 제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의 침이 제 얼굴에 튀었지만 저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증된 명품인 독일제를 놔두고 도전자인 한국제를 선택하는 건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저는 매국노로 낙인 찍혀 이 바닥에서 영원히 매장될 것이 뻔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격렬한 토론, 디베이트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갈까? 독일제를 선택하면 적어도 욕은 안 먹을 텐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박도연을 믿은 건 아닐까? 회의실 구석. 클라우스는 이 혼란을 즐기며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결국 너희는 안전한 우리를 선택하게 될 거야 라고 비웃는 듯 했죠. 그때 토마스 중장님이 묵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국장, 자네는 전쟁을 서류로만 배웠나?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백발의 노병은 떨리는 손으로 박도연이 두고 간 베타 테이블 서류를 어루만졌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적의 어뢰가 아니야. 바로 고립이지. 내 배가 고장났는데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을 때의 그 공포. 자네는 모르겠지. 중장님은 크라우스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우리 주력함인 빅토리아함이 화재로 멈췄을 때 독일 기술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휴가 기간이라 출동할 수 없다고 했지. 우린 그 차가운 바다 위에서 일주일이나 구조를 기다려야 했어. 클라우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픈 과거를 찔린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봐. 태풍이 와도 납기를 맞추고 전쟁 중에도 배를 찍어내는 나라야. 저들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린 간절함이 있어. 나는 파티장에 어울리는 예쁜 배가 아니라 내 부하들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동지가 필요해. 중장님의 호소는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국장을 비롯한 반대파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중장님 말씀은 감동적이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한국은 핵 잠수함 기술도 없고 G7 국가도 아닙니다. 외교적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투표로 결정합시다. 다음 주 기술검증위원회에서 최종 권고안을 낼 겁니다. 결국 승부는 일주일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독일에 유리했습니다. 정치 논리 앞에서는 현장 논리가 힘을 잃기 마련이니까요. 회의가 파하고 모두가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보라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제 마음도 시계 제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박도현 본부장이 던진 신뢰라는 무기가 먹혀들긴 했지만 굳어버린 정치인들의 머리를 깨부수기엔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한방.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도현 본부장이었습니다. 미사라, 회의 분위기가 안 좋았나 보군요. 그는 귀신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5대5, 아니 3대7로 분리합니다. 정치적인 벽이 너무 높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준비한 거요? 또 소리입니까? 아니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내일 아침 헬리팩스 항구로 와주시겠습니까? 제임스 국장과 반대파 의원들도 모두 데리고 오십시오. 헬리팩스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도현의 목소리에는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분이 루이젠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손님을 하나 모셔왔습니다. 아주 거대한 놈으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가 보여주려는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님을. 그것은 판을 뒤집을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원 참석시키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제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여기까지 무엇을 끌고 왔단 말인가? 다음날 아침 9시 헬리팩스 해군기지. 캐나다 동부에 차가운 바닷바람이 코트 깃을 파고 들었습니다. 안개는 짙게 깔려 있었고 가시거리는 고작 10m도 되지 않았죠. 억지로 끌려 나온 제임스 국장과 반대파 의원들은 추위에 떨며 불만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사라, 대체 이 추운 날 우리를 왜 부른 거야? 한국 사람들이 쇼를 한다고 여기까지 와야 해? 맞습니다. 고작 모형이나 보여주려고 불렀다면 내일 청문회 때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심지어 클라우스조차 두꺼운 털 코트를 입고 나와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습니다. 미스 맥케이, 한국이 뭐 대단한 거라도 숨겨둔 줄 아십니까? 기껏해야 컨테이너 박스에 홍보용 부스나 차려놨겠죠. 저들은 항상 감성에 호소하니까 그들의 조롱을 들으며 저 역시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박도영 본부장은 항구 제3부두로 오라고 했지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혹시라도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였습니다. 뿌! 저 멀리 안개 속에서 뱃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낮고 묵직해서 심장이 울릴 정도의 저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투덜대던 제임스 국장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클라우스의 여유롭던 표정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검은 산이 솟아 있었습니다. 아니, 산이 아니었습니다. 매끈한 유선형의 선체, 햇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검은색 특수 타일, 그리고 그 위로 펄럭이는 선명한 태극기. 그것은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CG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강철로 만든 길이 80m가 넘는 거대한 괴물이 헬리팩스 항구에 정박해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왜 여기에? 클라우스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오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한국이 이 설명회를 위해 극비리에 이 거대한 잠수함을 캐나다 앞바다까지 끌고 왔다는 사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잠수함 갑판 위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박도현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안방에 손님을 초대한 주인처럼 여유로운 미소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카탈로그나 파워포인트는 지루하실 것 같아서 실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앞으로 만들겠다는 설계도를 보여줬죠. 저희는 이미 만들어진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만져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압도적인 등장에 정치인들의 불평은 쏙 들어갔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설득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와
해냈다의 차이를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니까요. 토마스 종장님은 이미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잠수함 쪽으로 달려가고 계셨습니다. 이보게, 빨리 문 열어주게. 내 눈으로 엔진룸을 봐야겠어. 저도 모르게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박도현 본부장이 내려보낸 갱웨이 연결 다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클라우스가 다급하게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라, 저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사전 승인도 없이 외국 군함에 오르는 건.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 배에 오르는 순간 독일이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질 거라는 걸 직감한 거죠. 하지만 저는 그의 떨리는 어깨를 밀치며 차갑게 쏘아 붙였습니다. 비키세요, 클라우스. 당신네 종이배와는 다른 진짜를 확인하러 가는 거니까요. 저는 갱웨이에 발을 올렸습니다. 발밑으로 차가운 북대서양의 바닷물이 넘실거렸지만 제 시선은 오직 박도현 본부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내민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오시죠, 사라님. 당신이 선택한 파트너가 어떤 놈인지 그 심장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도현의 손은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그 손에 이끌려 저는 검은 유령의 뱃속, 그 깊고 은밀한 곳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해치가 열리고 훅 끼쳐오는 기름 냄새와 기계음. 그것은 살아있는 야수의 숨결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잠수함 해치를 넘어 내려온 내부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좁고 기름 냄새에 진동하는 차갑고 삭막한 기계실을 상상했습니다. 독일 잠수함을 탔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금속의 냉기 같은 것 말이죠. 하지만 도산 안창호함의 내부는 놀랍게도 따뜻했습니다. 은은한 아이보리색 조명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구수하고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무슨 냄새죠? 엔진오일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질문에 앞서 걷던 박도현 본부장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점심시간이라 그렇습니다. 냄새가 좀 배었나요? 한기 시스템을 최대로 돌리고 있는데도 청국장 냄새는 어쩔 수가 없군요. 국장요. 한국의 전통 수프입니다. 고향의 맛이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식당부터 가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식당 칸에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20명 남짓한 승조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군인이라기보다는 마치 명절에 모인 대가족처럼 밝아 보였습니다. 그때 하얀 조리복을 입은 나이 지긋한 조리장 한 분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웃음이 가득한 인상 좋은 아저씨였습니다. 아이고, 손님이 오셨네. 본부장님,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찬이 별로 없어서 어쩝니까? 괜찮습니다, 조리장님. 여기 캐나다 손님께서 우리 배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러 오셨습니다. 뭐 남는 거 없습니까? 남는 거라뇨? 손님 오셨는데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야지. 잠깐만 기다리이소. 조리장은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금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하나와 하얀 쌀밥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된장찌개입니다. 뱃속 뜨끈하게 데우는 데는 이만한 게 없지요. 캐나다 날씨가 워낙 춥다 해서 특별히 게를 넣고 끓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뚝배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60조 원짜리 무기거래 현장에서 난데없이 뚝배기라니요. 클라우스였다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엔진이나 보여달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이 투박한 음식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제 몸과 마음을 묘하게 녹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맛. 그리고 식도를 타고 내려가 온몸으로 퍼지는 따스함.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챙겨주는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박도현 본부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놀랍네요. 정말 따뜻해요. 독일 잠수함에선 샌드위치 조각 하나 주면서 빨리 먹고 나가라고 눈치를 줬거든요. 제 말에 박도현 본부장이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Miss Sarah, 우리는 배를 만들 때 이 배를 탈 아이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기 밥 먹고 있는 친구들 보십시오. 다 누군가의 귀한 아들들이고 한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그의 시선이 앳된 얼굴로 밥을 먹고 있는 젊은 수병에게 머물렀습니다. 이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 밑에서 떨지 않게 하는 것,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우리 기술의 시작입니다. 난방 시스템을 2배로 강화하고 조리시설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그겁니다. 기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니까요. 쿵.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그동안 독일과 일본이 가져온 수많은 제안서에는 최고 속도, 최대 잠항 심도, 어뢰 탑재량 같은 숫자들만 가득했습니다. 승조원들이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고민은 단 한 줄도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60조 원이라는 돈보다 이 배에 탈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신뢰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음을요. 내 부하들을, 우리 캐나다의 젊은이들을 맡길 수 있는 배는 스펙 좋은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그들을 자식처럼 아껴줄 수 있는 이런 풍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때 식당 한 구석에서 앳된 수병 하나가 수줍게 다가와 제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노란 믹스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Welcome to Korea. 아니, Welcome to 도산 안창호. 서툰 영어 발음으로 건넨 그 커피 잔을 받아드는데 왜인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좁은 잠수함 안에는 차가운 바다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인류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온기를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함내에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엥, 엥, 엥. 전투 배치. 미식별 수중 물체 접근 중. 거리는 3,000m. 평화롭던 식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던 승조원들이 먹던 숟가락을 던지고 튀어나갔습니다. 박도현 본부장의 눈빛도 순식간에 매서운 장수의 눈으로 돌변했습니다. 사라님, 꽉 잡으십시오. 손님 오셨다고 누가 짓궂은 장난을 치는 모양입니다. 장난이라니요. 여기는 캐나다 영해예요. 네,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누군지 확인해 봐야겠군요. 박도연이 저를 이끌고 함교, 커맨드 센터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복도를 지나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상황은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마도 우리의 이 만남을 방해하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진짜로 도발을 해온 것입니다. 과연 한국의 잠수함은 밥 먹던 숟가락을 던지고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방금 느낀 그 따뜻함이 실전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전원 위치로 소나 접촉 방위 270, 거리 3,000m, 속도 12노트로 접근 중. 제가 헐떡이며 함교, 즉 전투정보실 CIC에 들어선 순간 마주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식당에서 순박하게 웃으며 밥을 먹던 청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푸른 조명 아래 모니터를 응시하는 승조원들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들의 손놀림은 기계보다 더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함장, 식별됐나?
박도현 본부장이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지휘 통제석 뒤에 섰습니다. 함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미식별입니다. 하지만 스크류 소음 주파수가 낯 익습니다. 상선은 절대 아닙니다. 군용 잠수함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캐나다 영해. 그것도 해군 기지 바로 앞까지 몰래 들어온 군용 잠수함이라니요. 만약 적국인 러시아 잠수함이라면 국제적인 분쟁이 터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당장 부상해서 캐나다 해군에 알려야. 제가 불안에 떨며 외치자 박도영 본부장이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사라님, 조용히 하십시오. 토끼가 놀라 도망갑니다. 지금부터 찬양을 시작할 거니까요. 찬양이라니요? 무기도 탑재하지 않은 테스트 잠수함으로 뭘 어쩌겠다는 걸까요? 하지만 박도현의 눈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함, 침묵 모드 전환, 수소 연료 전지 가동, 속도 5, 노트로 감속, 유령이 되어보자. 하던 엔진의 미세한 진동조차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바다와 하나가 된 물방울처럼 완벽한 정적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한국의 AIP 공기 불여 추진 시스템의 위력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정막 속에서 소나음 파탐지 담당관의 목소리만이 나직하게 울렸습니다. 목표물, 본함을 탐지하지 못하고 계속 접근 중. 거리 2,500. 2000. 침입자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제 발로 호랑이굴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붉은 점이 점점 중앙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소나 패턴 분석 완료. 스크류 날개 7개. 캐비테이션 기포 소음 특성 확인. 찾았다. 소나 담당관이 헤드셋을 벗지 않은 채 박도연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독일제 214급입니다. 현재 칠레나 포르투갈 해군 소속은 아니고 이 주파수 대역은 지난주 훈련에 참가했던 독일 연방 해군 소속 U-36, U-36 함으로 추정됩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독일 잠수함? 그렇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클라우스와 독일 측이 한국 잠수함을 망신 주기 위해 혹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일부러 접근시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황해서 허둥지대거나 그들을 탐지하지 못했다면 내일 아침 신문에는 한국 잠수함, 독일 잠수함 코앞까지 온 것도 몰랐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겠죠. 역시 클라우스답군. 이렇게까지 치졸하게 나올 줄이야. 박도현 본부장이 피식 웃으며 토마스 중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중장님 역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괘씸한 놈들. 감히 남의 안방에서 도청을 시도해? 박 본부장, 자네 마음대로 하게. 네, 허락하지. 승인이 떨어지자 박도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습니다. 예의 없는 손님에게는 따끔한 인사를 해줘야죠. 무장 통제관. 가상 어뢰 발사 절차 개시. 놈들의 소나에 락온, 락온 경보가 울리게 만들어. 라저. 1번, 2번. 발사관 주수. 목표 설정 완료. 카운트다운. 3, 2, 1. 락온. 우리가 진짜 어뢰를 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적으로 너는 조준되었다는 신호를 상대방에게 쏘아 보낸 것입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목표물 급변침! 속도 20노트로 급상승! 도주합니다! 놈들 기겁을 했는데요. 모니터 속 붉은 점이 화들짝 놀란 듯 방향을 틀어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긴장했던 함교 안에 와하하 하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사라님?
이게 세계 최고라는 독일 잠수함의 뒷모습입니다. 우리 소나에 딱 걸려서 꼬리를 말고 도망가네요. 박도현이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독일 잠수함이 더 조용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탐지 능력은 독일의 은밀성을 뚫어버렸고, 한국의 은밀성은 독일의 귀를 속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운용 능력, 즉 실력의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진 이 짧은 추격전은 수천 장의 보고서보다 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다시 평온을 되찾은 함교. 박도현 본부장이 제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시죠. 네? 방금 독일 잠수함이 도망가는 궤적,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먼저 탐지했다는 소나 기록. 이걸 내일 청문회장에서 공개하십시오. 그가 건넨 USB 메모리가 제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클라우스와 독일 방산 카르텔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묻은 단검이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독일은 망신을 당할 거예요.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선택은 사라님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실을 덮으면 캐나다의 바다는 영원히 저 오만한 친구들의 놀이터가 될 겁니다.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제 무대는 다시 육지로 옮겨집니다. 내일 열릴 최종 청문회. 그곳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클라우스가 의기양양하게 앉아있겠죠. 기다려라, 클라우스. 네가 보낸 첩자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내일 전 세계에 생중계해 줄 테니까. 저는 결의에 찬 눈으로 박도연의, 아니 나의 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범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오타와 국회의사당 대회의실. 대한민국과 독일, 그리고 캐나다의 운명을 가를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최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과 국방위원들, 그리고 양국 대표단이 숨죽인 채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발언대에 선 크라우스는 역시나 노련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좌중을 휘어잡고 있었죠.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캐나다 국민 여러분. 방위 산업은 도박이 아닙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독일은 안정성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생아에 불과합니다. 클라우스는 빔 프로젝터 화면에 한국 잠수함의 과거, 아주 초창기의 실패 사례들을 교묘하게 짜깁기한 사진을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경험 부족으로 인한 잦은 고장, 부품 수급 문제. 과연 이런 나라에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독일이 맞나 봐. 한국은 좀 불안하긴 해. 여론이 다시 독일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국장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흘끔거렸고, 박도현 본부장은 묵묵히 그러나 뜨거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사라님, 지금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크라우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증과 경험을 강조하셨죠? 그렇다면 제가 보여드릴 이 자료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박도현 본부장이 준 그 USB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단상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어제 오후 헬리팩스 앞바다에서 녹음된 실제 상황입니다. 치지직. 스피커를 통해 낯선 기계음과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나 탐지음. 뭐야?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화면에는 붉은 점독일 잠수함과 파란 점한국 잠수함의 움직임이 그래픽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란 점이 붉은 점의 뒤를 완벽하게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목표물 식별 완료. 독일 U-2124급. 현재 본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함. 가상 어뢰 발사 카운트다운 라콘. 바로 그 순간 화면 속 붉은 점이 기겁한 듯 급격하게 방향을 틀며 도망가는 궤적이 적나라하게 그려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방위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어제 우리 영해에 무단 침입한 미식별 잠수함입니다. 소나 분석 결과 독일 연방 해군 소속 U-36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좌중이 경악하며 클라우스를 쳐다보았습니다. 클라우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닙니다. 저건 조작입니다. 우리 잠수함이 왜 거기 있겠습니까? 클라우스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세계 최고라던 독일의 최신형 잠수함이 한국의 잠수함이 바로 등 뒤에 붙을 때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국 잠수함이 봐줬기 때문에 살아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실전이었다면 그들은 이미 수장되었을 겁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강력한 팩트가 독일의 명품 신화를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토마스 중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들었습니다. 본인의 눈으로 보증합니다. 이건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한국의 탐지 기술이 독일의 은밀성을 압도했습니다. 우리가 사야 할 건 과거의 명성이 아니라 현재의 실력입니다. 와, 당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뽕의 교민들뿐만 아니라 캐나다 현지 기자들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보. 독일 잠수함, 한국 잠수함의 굴욕적인 패배. 캐나다 해군의 선택은 한국이 진짜였다.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임스 국장은 고개를 떨구었고 클라우스는 분을 참지 못해 부들부들 떨다가 급기야 회의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박도연 본부장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하지만 힘있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라님. 당신이 해냈습니다. 아니요, 본부장님. 당신들이 만든 진짜가 해낸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둥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는 것을요. 망신을 당하고 도망친 클라우스가 잠수함이 아닌 더 더럽고 치사한 정치적 어뢰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로비로 나오는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여보세요? 네, 케이시. 오늘 쇼는 잘 봤습니다. 아주 재미있더군요. 원조된 목소리였지만 그 비릿한 뉘앙스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박도연이 주고받은 그 뒷거래에 대한 자료가 내일 아침 모든 언론에 뿌려질 테니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뒷거래라니? 나는 떳떳한데? 하지만 정치판에서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영웅은 순식간에 역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가 아닌 제가 서 있는 이곳 오타와 한복판으로 말이죠. 다음날 아침 7시 저는 요란하게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건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수십 개의 마이크였습니다. 맥케이 고문님, 한국 측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잠수함 데이터를 넘기는 대가로 은퇴 후 한국 방산기업 임원 자리를 약속받았다는데 해명해 주시죠. 번쩍거리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멍하니 서 있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캐나다 연방경찰 RCMP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사라 맥케이시, 당신을 국가기밀 유출 및 수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업무 권한은 정지됩니다. 차가운 수갑이 제 손목을 조였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뇌물을 받다니요. 증거 있어요? 그러자 수사관 반장이 제 눈앞에 태블릿 PC를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단독 입수, 캐나다 국방고문, 한국 잠수함에서 호화 접대받아. 화면 속 사진은 바로 어제 도산 안창호함 식당에서 제가 조리장님과 웃으며 된장찌개를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의적인 자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기밀 회의를 빙자한 천상 파티. 식사 후 리몬의 USB 건네받아. 사진의 앵글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식사 자리는 호화 향응으로 박도연 본부장이 건네준 독일 잠수함 추적 데이터 USB는 검은 뒷거래 장면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밥이었어요. 그리고 저 USB는 독일 잠수함이 침범했다는 증거라고요.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시죠. 이미 독일 측에서 한국이 불법 도청으로 조작된 데이터를 캐나다 관료에게 넘겼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론은 당신을 매국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힘없이 경찰차에 밀어넣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뉴스 전광판에는 크라우스가 피해자인 척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감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할 신성한 국방 사업이 한국의 로비와 캐나다 관료의 부패로 얼룩졌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정부에 정식으로 항의할 것입니다. 크라우스의 그 뻔뻔한 미소,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가 말했던 재미있는 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자극적인 거짓말에 더 쉽게 열광했습니다. 취조실에서의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제임스 국장이 직접 들어와 저를 신문했습니다. 사라, 그냥 인정해. 박도연이 시켰다고 말이야. 그러면 정상 참작해서 파면으로 끝내주지. 감옥에는 가고 싶지 않잖아. 국장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제 그 데이터 보셨잖아요. 진짜 범인은 독일이라고요. 데이터? 그건 네가 조작했다고 이미 결론 났어. 한국 기술자들은 사기꾼이고 너는 그들에게 노란한 멍청한 여자일 뿐이야. 토마스 중장도 지금 직무 정지당했어. 널 도와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토마스 중장님까지. 나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박도현 본부장은 국방부 출입을 거부당한 채 호텔에 연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전원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제가 믿었던 진심이 욕심으로 매도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결국 힘 있는 자들이 이기는 게임이었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60조 원 사업은커녕 저와 박도연 본부장은 범죄자가 되어 인생이 끝장날 판이었습니다. 밤 12시 유치장에 불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철창 너머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사라님, 자고 있습니까?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면회실 유리벽 너머가 아닌 유치장 복도 끝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박도현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여기를... 그는 엉망이 된 몰골이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졌고 입가에는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마 경비를 뚫고 들어오기 위해 거친 실랑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곧 쫓겨날 겁니다. 이거 하나만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가 철창 틈으로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저들이 조작한 증거. 그 원본이 아직 우리 배 도산함 블랙박스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배는 압류당했잖아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미친 짓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미친 짓이라뇨, 설마. 도산함을 탈취해서라도 진실을 세상에 띄울 겁니다. 사라님은 버티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거기 누구야? 잡아! 정비병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박도현 본부장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당탕탕 하는 몸싸움 소리가 들리더니 곧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제 손에 남겨진 쪽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북극성 폴라리스 보라.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배를 탈취한다니. 그건 반역 행위였습니다. 자칫하면 캐나다 해군에게 격침당할 수도 있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저를 그리고 진실을 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악당들이 승리한 것 같은 이 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유치장의 아침은 잔인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박도현 본부장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지 6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린 제 손에는 그가 남긴 쪽지. 북극성 폴라리스 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만이 땀에 젖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철문이 열리고 제임스 국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잔혹해 보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휴대용 TV를 제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봐라. 사라, 네가 믿던 그 호랑이들이 어떻게 도살당하는지. 화면을 켜자마자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헬리팩스 항구 봉쇄, 한국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무단 출항을 시도하다 캐나다 해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화면 속 상황은 전쟁터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도산 안창호함이 부두를 떠나려 하자 캐나다 해군의 구축함 2척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공격 헬기가 굉음을 내며 선회하고 있었고 부두에는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잠수함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현재 캐나다 해군은 즉각 투항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상태입니다. 한국 측은 응답이 없습니다. 안 돼. 제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탈취가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꼬리 된 그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보이지? 저들은 이제 파트너가 아니라 테러리스트야. 동맹국의 항구에서 무단으로 군함을 움직이려 했다.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어. 제임스 국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사라, 넌 끝났어. 네가 한국과 짰다는 증거가 없어도 테러리스트를 옹호했다는 사실만으로 넌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국가 반역죄로 말이지.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오직 화면 속 파도 위에 위태롭게 떠 있는 검은 잠수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저에게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조리장님. 수줍게 믹스커피를 건네던 어린 수경. 그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착한 사람들이 지금 저 차가운 강철 통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걸 생각하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오타와로 부르지만 않았더라면 그들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갔을 텐데 저의 어설픈 정의감이 그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때 화면 속 잠수함 갑판 위로 누군가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박도현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맨몸으로
구축함의 포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들고 무언가 외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타땅!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습니다. 비명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속 박도현 본부장이 어깨를 감싸주며 비틀거렸습니다. 위협 사격이 빗나간 건지 아니면 그를 맞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갑판 위에 쓰러졌고 곧이어 다른 승조원들이 뛰쳐나와 그를 끌고 함내로 사라졌습니다. 해치는 굳게 닫혔습니다. 방금 총격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 지휘관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박도현 본부장이 총에 맞았다. 내가 존경했던 그 강인한 사람이 나를 구하려다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저런 멍청한 짓을 했군. 그냥 항복했으면 목숨은 건졌을 텐데. 제임스 국장이 혀를 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희망은 없었습니다. 사필 귀정? 그런 건 동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실은 힘 있는 자가 정의를 쓰고 약한 자는 짓밟히는 지옥이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 속 앵커가 침통한 표정으로 다시 속보를 전했습니다. 속보입니다. 부산 안창호함의 동력이 꺼졌습니다.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화면 속 잠수함은 이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거대한 쇠관이 되어 차가운 파도에 힘없이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고래의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끝났군. 자, 이제 조선아마저 꾸미러 가자고. 테러리스트의 공범, 사라 맥케이시. 제임스 국장이 수갑찬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질질 끌려가면서도 저는 꺼진 TV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저 차가운 헬리팩스 앞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본부장님. 쪽지 속 북극성을 보라는 말은 이제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되어 만나자는 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제 영혼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유치장의 밤은 지독하게 길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에 기대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지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 눈물샘은 이미 말라버렸지만 가슴속은 죄책감이라는 시커먼 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철창 너머 복도의 불빛이 깜빡거릴 때마다 아까 뉴스에서 본 그 장면이 환영처럼 떠올랐습니다. 타도 위에 힘없이 떠있던 거대한 고래의 시체. 총소리와 함께 쓰러지던 박도현 본부장의 모습. 저도 모르게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죽인 겁니다. 저의 헛된 야망이 그 정직하고 뜨거운 사람들을 차가운 바다 위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하자. 이제 다 끝났어. 저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박도현의 쪽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땀과 눈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종이에는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휘갈겨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북극성 폴라리스를 보라.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북극성이라니. 이 캄캄한 감옥 천장에서 별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별을 본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조작된 누명이 벗겨지는 것도 아닐 텐데. 저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박도현은 낭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계산과 전략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목숨을 건 탈취 작전을 감행하기 직전에 고작 감상적인 유언 따위를 남기러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좌표야. 머릿속에서 희미한 전구가 켜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쪽지를 다시 폈습니다. 북극성, Polaris. 단순히 하늘의 별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칠 전 그와 북극해 작전 지도를 보며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사라님, GPS가 교란당하고 통신이 끊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관정 항법 장치를 쓰나요? 아니요. 우리는 옛날 방식 그대로 북극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해군이 헬리팩스 앞바다에 설치한 수중 음향 센서의 이름도 폴라리스죠. 그때는 흘려들었던 말이 번개처럼 제 뇌리를 때렸습니다. Polaris. 그것은 하늘의 별이 아니라 헬리팩스 항구 입구 해저에 깔려있는 통합 수중 감시 센서 Polaris Array의 코드명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보산 안창호함이 항구를 빠져나가려다 멈춘 곳. 그곳은 도망치다 잡힌 게 아니라 일부러 멈춘 것이었습니다. 바로 폴라리스 센서가 가장 잘 작동하는 그 위치 위에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엔진을 끄고 침묵한 이유. 죽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잠수함 자체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자신들이 내보내는 어떤 소리를 폴라리스 센서가 명확하게 녹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살아있어. 그들은 살아있어.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다 밑에 깔린 캐나다 해군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센서의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봐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줘요. 저는 철창에 매달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졸고 있던 교도관이 깜짝 놀라 뛰어왔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법적으로 보장된 통화 권리. 아직 안 썼잖아요. 변호사 말고 딱 한 통만 하게 해줘요. 제발. 제 눈빛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교도관은 혀를 차며 저를 공중전화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3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동료이자 유일하게 사무실에 남아있을 사람, 마크였습니다. 여보세요? 마크? 사라? 너야? 세상에, 뉴스 봤어?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마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크, 내 말 잘 들어.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내 컴퓨터 켜.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뭐? 지금 감찰반이 들이닥쳐서 다 압수해 가려고 하는데 들키지 말고 빨리. 해군 인트라넷에 접속해서 폴라리스 부표 3번, 4번 센서 데이터를 확인해. 지금 실시간으로 폴라리스? 갑자기 그건 왜? 박도연 본부장이 거기다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제발, 막, 내 목숨이 달린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라. 센서가 잡히긴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파도 소리뿐이야. 역시 그 배는 죽은 거라니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좀 더 자세히 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 초저주파 대역을 확인해봐. 초저주파? 잠깐만. 필터링 해볼게.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발. 박도연 본부장님, 살아 계신 거죠? 당신의 그 치밀한 계획이 맞다면 분명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잠깐. 이게 뭐야? 마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라. 뭐가 있어? 아주 규칙적인 신호야. 이건 자연 소음이 아니야.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이건 오디오 파일이야. 누군가 수중 스피커로 계속해서 녹음된 파일을 틀고 있어. 빙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도현은 총에 맞아 쓰러지는 연기를 하면서까지 이 방송을 위한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막 소리를 키워. 그리고 스피커를 전화기에 대줘. 알았어. 들어봐. 치지직. 웅. 잡음 섞인 소리 너머로
기계음 섞인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독일 해군 U-36함 작전구역 진입 완료. 캐나다 해군 바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계속 감청해. 독일어였습니다. 그것은 지난밤 우리 영해를 침범했던 독일 잠수함 함장과 승조원들이 나눈 실제 통신 음성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단순히 소나로 탐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통신망까지 완벽하게 해킹하여 음성을 녹음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명백한 증거를 캐나다 해군의 귓구멍에 대고 직접 틀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박도연이 말한 미친 짓. 자신들이 테러리스트로 몰려 포위당하는 상황을 역이용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순간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진실을 폭로하는 것. 마크, 그거 녹음해. 그리고 당장 기자들한테 뿌려. 아니, 유튜브에 올려버려. 야, 이거 공개되면 난리 나는데? 독일이랑 외교 단절까지 갈 수도 있어. 상관없어. 진실이 침몰하는 것보다 나아. 당장 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제한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교도관이 저를 끌고 다시 유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끌려가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독방에 다시 갇혔지만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제임스. 너희는 건드려선 안 될 사람들을 건드렸어.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쏘아올린 진실의 북극성이 이제 곧 저 거짓된 밤하늘을 찢어버릴 것이라는 걸요. 오전 10시 유치장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매국노라 부르며 경멸하던 교도관들이 복도 끝에 모여 웅성거리며 저를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분노가 아닌 경악과 당황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정적. 그 정적을 깬 건 다급한 발소리였습니다. 문 열어! 당장! 유치장 문이 벌컥 열리며 서장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제임스 국장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를 비웃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사라. 아니, 맥케이 고문님, 나오시죠. 제임스 국장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수갑을 풀어주는 교도관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목을 문지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국장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제가 테러리스트라면서요.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라면서요. 그게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오해가.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를 밀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걸린 대형 TV 앞에는 경찰들이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화면 속 뉴스 앵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유튜브와 SNS를 강타한 헬리팩스의 진실 영상이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배경에 파형만 움직이는 오디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자막으로 독일어와 영어가 번역되어 나오고 있었죠. 여기는 U-36함. 멍청한 캐나다 놈들은 우리를 절대 못 찾는다. 폴라리스 센서는 장님이나 다름없어. 계속 감청해. 독일 잠수함 승조원들의 적나라한 비웃음. 그것은 단순히 군사 기밀을 훔친 것을 넘어 캐나다라는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음성 파일은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이 캐나다 해군의 수중 센서를 통해 직접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포위당하는 순간에도 이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넘기기 위해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헬리팩스 항구의 실시간 영상이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캐나다 시민들이 국방부 청사 앞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독일은 사과하라, 한국을 석방하라, 사라, 맥케인은 영웅이다
라고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론은 태풍처럼 방향을 틀었습니다. 매국노였던 저는 순식간에 내부 고발자이자 영웅이 되었고 동맹국이라던 독일은 배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제임스 국장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총리실, 국방장관, 그리고 기자들, 그를 파면시키고 책임을 물으려는 전화일 것입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박도현 본부장처럼요. 저는 경찰서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저를 덮쳤습니다. 에케이 씨,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뇌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까? 한국 잠수함의 탈취 시도가 사실은 작전이었습니까?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저 멀리 항구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헬리팩스 항구로 달렸습니다. 기사님, 제 3부두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아이고, 손님, 지금 거기 난리 났어요. 시민들이 바리케이트 치고 한국 잠수함 지킨다고.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님, 혹시 뉴스에 나온 사라 맥케이 씨? 네, 맞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 친구가 거기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꽉 잡으세요. 신호 다 무시하고 밟겠습니다. 영웅을 태웠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택시는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으니까요. 30분 후 도착한 제3부두는 그야말로 해방구였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포위망은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캐나다 어선과 요트들이 도산 안창호함 주변을 에워싸고 독일이나 다른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간 방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고래처럼 멈춰있던 그 검은 잠수함, 그 거대한 몸체 위로 다시금 웅장한 기계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이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잔망경이 올라오고 갑판의 해치가 열렸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숨을 죽이고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한국의 의료진이 급하게 밧줄을 타고 내려왔고 곧이어 봉대를 감은 한 남자가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도현 본부장이었습니다. 왼쪽 어깨와 팔에 피 묻은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지만 그는 두 발로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는 호랑이의 형형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바리케이트를 넘어 뛰어가자 군중들이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갱웨이 아래에서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아픔을 참는 듯한 일그러진 미소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미소였습니다. 사라님, 북극성은 잘 보셨습니까? 그의 첫 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당신들. 죽을 뻔했잖아요. 하하,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독일 놈들 잡으려면 이 정도 연극은 해야죠.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갱웨이를 내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피 묻지 않은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쇼는 끝났습니다. 진짜 비즈니스를 마무리하러 가시죠. 클라우스가 도망가기 전에 저는 눈물을 닦고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60조 원이라는 돈의 무게가 아닌 목숨을 걸고 지켜낸 신의의 온도였습니다. 네, 아주 박살을 내려가죠. 우리는 수만 명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준비된 차량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국회의사당. 아직 끝나지 않은 최종 투표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방패는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창을 들고 거짓말쟁이들의 심장을
찌르러 가는 중이었으니까요. 국회의사당의 육중한 오크나무 문화. 저와 박도현 본부장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캐나다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종 투표가 진행 중일 터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사라님? 박도현 본부장이 창백하지만 단단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붕대감은 팔에서 배어나온 붉은 피가 흰 셔츠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아픔 따위는 잊은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그의 오른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네, 들어가요. 가서 저들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주자고요. 쾅! 우리는 노크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누구야? 한상에 서 있던 클라우스가 비명을 지르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막 투표용지를 집어들던 의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깨끗한 명품 정장을 입은 독일 로비스트들 사이로 흑투성이가 된 코트를 입은 저와 피 묻은 붕대를 감은 박도현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대비는 누가 봐도 선명했습니다. 거짓으로 치장한 자들과 진실을 위해 피 흘린 자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경비! 당장 이 테러리스트들을 끌어내! 크라우스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도 스마트폰으로 모든 진실을 확인했으니까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에게 길을 터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뚜벅뚜벅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클라우스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테러리스트? 아니, 우리는 증인 자격으로 왔어. 클라우스, 당신이 바다 밑에 숨기려 했던 그 더러운 비밀을 들고 말이야. 사라 맥케이. 네가 감히. 클라우스가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박도현 본부장이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회의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젖어버린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도산 안창호함의 블랙박스 기록입니다. 당신네 36함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 무슨 짓을 했는지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죠. 박도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우리를 경험 없는 신생아라고 비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처럼 100년 동안 배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회의장에 앉아있는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휴전선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에게 무기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방패. 거짓말이나 요행 따위를 섞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호소에 몇몇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독일 편을 들던 의원들조차 숙연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감성팔이 집어치워! 궁지에 몰린 크라우스가 악을 썼습니다. 의원님들, 계약서는 이성적으로 써야 합니다. 한국은 리스크 덩어리입니다. 저 피 묻은 꼴을 보십시오. 저런 야만적인 자들에게 60조 원을 주시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던 캐나다 국방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Mr. Klaus, 조용히 하시오. 위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박도현을, 아니 정확히는 그의 피 묻은 붕대를 응시했습니다. 야만적이라고 했소. 내 눈에는. 그 어떤 제안서보다 신뢰가 가는군요. 자국의 이익이 아닌 동맹국의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린 파트너. 우리가 찾던 건 바로 저런 헌신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독일 티센크루프 사는 이번 입찰에서 영구 제명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국방부는 위원장이 망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차기 잠수함 사업에
단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땅땅땅 망치 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승리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클라우스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회의장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박도연 본부장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벅찬 감동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박도연 본부장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성한 오른팔로 제 등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라님. 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자 피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그 특유의 묵직한 스킨 향이 섞여 났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승리의 향기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심장 박동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우리를 향해 터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떼어내며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라님 덕분에 제가 또 한 번 빚을 졌군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죠? 글쎄요. 밥 한 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60조 원짜리 빚이니까요.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농담을 건네자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근심 걱정 없는 소년 같은 미소였습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이자가 좀 비싸겠지만 그의 말 속에 담긴 묘한 뉘앙스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이라니. 이거 프로포즈인가요? 아니면 비즈니스인가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패배자 크라우스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시민들의 함성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습니다. 상처 입은 호랑이는 마침내 북극해의 제왕이 되었고 저는 그 호랑이의 가장 든든한 조련사, 아니 친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타와 국제공항 출국장, 유리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장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는 온데간데 없고 파란 하늘이 박도연 본부장의 귀길길을 대용하고 있었습니다. 정, 그냥 가시게요? 제가 아쉬운 마음에 짐짓 투정을 부리자 박도연 본부장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붕대를 푼 그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그윽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서요. 계약서 도장만 찍었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죠. 약속한 날짜에 배를 띄우려면 오늘부터 또 공장 불을 켜야 합니다. 역시 일밖에 모르는 사람. 하지만 그 우직함이 지금의 기적을 만들었겠지요.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죠? 도산 안창호함 승조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산 겁니다. 사라님 덕분에 살아서 집에 간다고 꼭 전해달라더군요. 상자를 열어보니 투박하지만 정교하게 세공된 은색 돌고래 브로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상징이자 행운을 뜻하는 표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선물입니다. 그가 덧붙인 말에 고개를 드니 그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제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조리장님한테 레시피를 전수받았거든요. 그 말에 우리는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캄캄한 잠수함 식당에서 나누었던 그 따뜻했던 한 끼의 기억이 우리를 영원히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찌개 맛없으면 위약금 청구할 겁니다. 하하,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나의 전우, 사라님. 그는 제 손을 잠시 힘주어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게이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휑하면서도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29년 겨울. 저는 헬리팩스 해군기지 관제탑에 서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도 없이 펼쳐진 북극해의 하얀 얼음바다가 보입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모든 것이 얼어붙는 이 죽음의 바다 위로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트락. 두꺼운 얼음을 깨고 웅장한 검은 선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잠수함 CPSP 1번 함입니다. 함교 위로 캐나다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핀 두 송이의 꽃처럼 아름답고 강인해 보입니다. 무전기에서 함장의 힘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는 캐나다함. 북극해 초계 작전 이상 무. 한국산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실내 온도는 25도 유지 중. 승조원들은 반팔을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에 달린 은색 돌고래 브로치를 어루만지며 미소 짓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한국 같은 변방의 나라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가장 차가운 바다를 지키는 힘은 차가운 계산이나 스펙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보고 계시나요, 미스터 바? 저는 저 먼 태평양 건너편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건넵니다. 아마 지금쯤 그는 또 다른 나라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낡은 가방을 들고 어디선가 땀 흘리고 있겠지요. 폴란드에서 버려졌던 그들의 눈물은 이곳 캐나다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인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람을 향한 믿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성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펄럭이는 태극기를 향해 경례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최고의 친구입니다.